반갑습니다. 와운의 파트너 조일교라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설명한 부분은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마켓 트렌드의 제목을 개별 종목 주도주 장세라고 또 순환매 장세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좀 저랑 같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대략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보다는 좀 더 앞서서 좀 더 심화되고 좀 디테일한 부분을 오늘 좀 잡으려고 합니다. 예. 자, 왜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가 개별 종목 주도주 장세가 되는지, 순환매가 장세가 되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지난주 이렇게 본 건데요. 제가 지금 연말 증시의 핵심 분석을 제가 좀 적을게요. 최근에 물가 상승이 장난이 아니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의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 고공행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물가는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지속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거 지겹죠. 이제 놔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했던 산업 트렌드가 적어도 내년 한 3, 4월까지는 이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원래 올해 1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 1월까지는 제조업 베이스로 많이 갔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뀌어서 소비 패턴으로 가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무형 자산, NFT나 메타버스로 이렇게 가는 산업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왜 이렇게 변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요. 지금 연말 증시의 배당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연말 증시 기대감이 실종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저를 따라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너무너무 그죠? 이게 높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12월 달 FOMC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년 7월 정도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7월 달 가서 이게 물가가요 한 3%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보통 이제 3% 떨어지면 이제는 금리 인상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월요일 날 나오셔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그러니까 한 번의 물가를 가지고 금리를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적용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높아지면 최근에 한 7개월, 8개월 정도를 갖고 평균을 해서 내년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 한 6월 달, 7월 달에 3%까지 떨어져도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구나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보세요. 지금 9에서 8, 9, 9.5, 10, 13.5까지 넘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얘기해서 지금 병목 현상이 되게 심하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만 해소되면 뭐 지금 삼성전자나 제조업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혹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오늘 조금 재밌는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기선행지수는 지금 꺾였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베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자료 한번 보실래요? 미국의 내구재 주문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요 설명드렸는데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이때 엄청나게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내구재 주문을 많이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내구재 주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끌어쓴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내구재 주문이 안 되는 거는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생산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공급망 병목 현상만 해소되면 다시 내구재 주문 올라온다. 일시적 현상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관련 업종, 특히 거래소에 많은 업종 이런 것들 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좀 욕을 얻어먹을 생각하고 놀라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베스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되게 좋은 자료라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자,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내구재 주문이 안 올라오면 재고가 안 올라와야죠. 근데 지금 미국의 소매 재고를 보면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한데 지금 소매 재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이렇게 내구재 주문이 안 올라온다라고 얘기한다면 재고도 떨어져야죠. 근데 지금 재고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들이 코로나가 난 이후에 미국의 서버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쪽에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 같으니까 오랫동안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 땡겨 쓴 거죠. 미리 다 땡겨서 재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꺾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재고가 이게 소진이 돼야 되는데 경기가 지금 생각보다 안 돌아서는데 재고 어떻게 소진이 됩니까? 기업들은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조업의 섹터가 안 되는, 지금 안 되는, 그리고 연말장에 기대감이 없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근데 이제 소비를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제조업이 안 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비라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소비가 지금 받쳐줬어요, 미국에. 소비자 신용. 근데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건 제조업 베이스도 제조업 베이스지만 제조업 베이스보다는 소비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 버틴 거죠. 근데 이제 소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 제조업은 재고가 계속 올라오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소비도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까지 받쳤고. 그럼 이거 이게 두 개 딱 보면 느끼는 게 없어요? 네, 미국 증시도 이제는 다 왔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 국면에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더 재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물가 상승이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속된다라는 것도 악재인데 여기다가 기업의 재고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소비까지 일단 일정 부분 땡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제조업이 안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재고가 올라온다고 경기가 둔화되는 거, OECD 경기 선행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증시에서 이 관련 종목들이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거래소 있죠.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증시에서 돈은 있죠. 근데 이쪽에서 소비 쪽으로 일단 들어왔어요. 왜? 미국엔 소비가 60%니까. 그리고 미국은 컨텐츠 주식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만 올라가고 한국 시장은 떨어지는 이런 어떤 차별화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일정 부분 산업의 트렌드에서 마감을 하니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으로 무형자산 쪽으로 가잖아요. NFT나 메타버스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 증시의 기대감이 실종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로 가는 거죠. 어쩌면 제조업이라든지 소비의 섹터가 모멘텀이 없어져 버리니까 시장에 돈은 있는데 그 모멘텀을 찾다 보니까 NFT나 메타버스로 간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NFT나 메타버스 쪽으로 갔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좋아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조업의 모멘텀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장에서는 도저히 제조업 섹터에서는 수익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쪽으로 빠지잖아요. 아까 재고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난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줄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대한업종으로 부각이 되는데 아까 소비도 그랬죠. 미국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보복 소비나 소비의 여력이 예전만큼 이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 소비를 안 하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때려버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죠. 땡겨 쓰는 거, 리볼빙. 그러니까 얘도 이제 한계에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대한업종으로서 무형자산이 들어오는데 요거에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제가 장점이 무형자산에서 신모멘텀을 장착했다. 지금 증시에서 보면 어떤 것도 모멘텀이 없잖아요. 소비도 없고 제조업도 없고. 근데 재밌어요. 자, 보세요.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이 아프리카 TV를 하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아시죠, 여러분들? 그 유튜브 아시죠? 근데 그게 컨텐츠를 만드는 형태로만 가면 실질적으로 아무도 재미를 안 가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왜 유튜브 영상 올리고 왜 아프리카에서 BJ들이 컨텐츠를 올리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붙입니까? 아프리카는 별풍선을 붙이고 유튜브는 광고 수익이나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을 주잖아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발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그다음 아프리카 TV 우리 상장된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모멘텀을 장착시키니까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메타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를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메타버스를 만든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위험이 있는 섹터들을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걸 이제 딥러닝이라고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업체고. 근데 좀 이상하게 변했어요. 메타버스가. 원래는 그런 취지로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메타버스에서 가상의 세계에서요. 가상의 세계의 토지나 건물을 사고 팔고 그다음 거기에서 명품백도 막 파고 팔고 그 명품백을 메타버스에서 명품백을 뭐 30만 원에 거래했는데 얼마 있다가 60만 원 올라가고 근데 그런 거래들을 또 NFT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 가상화폐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얘기잖아요. NFT가.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막 거래를 하고 그걸 또 현금을 바꾸고 막 그런 형태의 자본주의적인 논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메타버스가 원래의 형태로 가면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은 거 보면 현실 세계에서 막 이 도로 가고 저 도로 가고 이렇게 하다가 오류가 생겨갖고 사고가 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세계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자율주행을 실제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리스크도 없애고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 내에서 막 이런 형태로 가버리니까 이게 또 이상하게 막 투기적으로 막 올라가 버리네요. 원래 좋은 의도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번에 게임주도 안 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그러니까 원래 위메이드로 처음 시작했던 거잖아요. 위메이드가 처음에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은 게임에서 아이템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가 편법을 쓰는 거죠. 약간 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위메이드 내 게임 내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일단 암호화폐처럼 그러니까 만든 암호화폐를 채굴해서 위메이드가 만든 뭐 10개면 10개 뭐 요런 그 게임들에서 각각의 채굴한 암호화폐를 여기 또 커뮤니티에서 서로 주고받고 판매하는 형태의 흐름들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이번에 얘기했던 NFT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돼버리니까 게임에서 이제 게임이 더 이상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가 되니까 플레이 투 보통 얘기가 투 언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개념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마치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처럼 그냥 컨텐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제공하면 좋은 컨텐츠는 돈을 벌게 해주고 메타버스에도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토지도 사고 건물도 사고 이런 것들을 게임에 적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이 모멘텀이 없는 제조업도 없고 소비도 없는 이런 모멘텀에다 이걸 붙여버리니까 그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조업의 모멘텀이라든지 소비의 모멘텀이 있었다면 게임 업종이 아무리 이렇게 모멘텀을 붙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날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현실적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법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한국과 중국은 일단 아이템을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쪽에 지금 런칭을 하잖아요. 게임 업체들이. 그래서 또 편법으로 아까 NFT라는 이렇게 중간 매개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갔을 때 과연 이게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처럼 그런 식으로 플레이 투 언 할 때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이익 구조가 뭐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나올 수 있을까를 따졌을 때 이건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상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서 이렇게 띄우잖아요. 왜? 주식시장에 증시에 돈은 많은데 제조업에 대한 모멘텀과 소비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 증시가 좋고 한국 증시가 소외되니까 그 한국 증시 소외된 쪽에서 뭔가를 찾으려니까 자꾸 이런 걸 붙여서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게임주를 막 땡기는 이유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원래 시작했던 게임주들이 위메이드하고 펄어비스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에 따라 올라가는 게 뭐냐면 M게임하고 저기 이제 다날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펄어비스나 위메이드 원래 시작했던 그 라인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라인까지 순환매가 돌기 시작했죠. 그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빨리 오를까? 보니까 12월 28일 날이 주주명부가 폐쇄가 되는 날이에요. 즉 여기에 12월 28일 날 주주명부에 잡히면 양도세가 부과되게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게임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였잖아요. 모멘텀을. 그래갖고 굉장히 세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일정 부분 일반적인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는 스마트머니겠죠. 그럼 스마트머니들이 과연 이 주주명부에 잡히려고 할까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12월 28일까지 바짝 당겨놓고, 그러니까 12월 28일까지도 아니도 12월 초까지 바짝 당겨놓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회피하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물론 한국하고 중국은 좀 게임 아이템이 불법이지만 이것도 합법적인 편법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른 나라 쪽에서 가서도 이슈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급하게 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소비라든지 제조업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다른 섹터의 모멘텀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런 쪽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게임이라는 요쪽 NFT나 메타버스 적용되는 게임이라는 것 쪽이 좀 과도하게 올랐다 뿐이지 지금의 소비 트렌드는 제조업에서 소비, 그 다음에 무형자산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제조업이나 소비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 포스트 무형자산 지금 얘기하는 NFT라든지 메타버스 다음에 준비해야 될 섹터들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역시나 무형자산이죠. 근데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제조업은 일단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아까 재고자산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을 보니까 이번에 봤죠? 여러분들 시진핑하고 바이든 어우 살벌하죠. 이견차가 엄청 심하죠. 그런데 이 두 정상 간에 이견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환경 관련이죠. 오케이. 그래서 환경 관련은 내년에도 언제나 화두가 되겠다 이런 거죠. 근데 환경 관련이 제조업이나 소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환경 관련은 역시나 주도의 섹터에 될 수도 있겠다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무형자산인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의 원래적인 목적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사고 팔고 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차 내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메타버스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나 모든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딥러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도 이제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메타버스가 이렇게 투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적용되는 섹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는 정말 좀 이상하게 막 만들어서 올라갔다면 내년에는 메타버스나 NFT가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되죠. 그러면 NFT는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게 뭐예요? 왜 만들었어요? 예, 복제를 방지하려, 불법 복제 방지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해서.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음원, 영화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드라마, 엔터 이런 쪽은 무조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런 무형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어느 정도 환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이나 시진핑도 이번에 보니까 뭐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조 베이스는 언제 정도에 올라갈까요? 그러면 재고가 아까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증거는 뭐예요? 예, 내구재 주문이 급속하게 증가되는 지표가 확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정책 테마 말고는, 그리고 무형자산이나 컨텐츠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거 보고 봐도 되는데 그런 건 한 2, 3년 정도 묻어놓을 생각으로 중기적으로 하시고, 당장 내년 상반기를 보려면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거 제가 1시간도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 나머지는요,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조일교 치면, 제 이름 아시죠? 조일교 치면 조일교 TV가 나옵니다. 그 유튜브에 제가 1시간 30분짜리, 2시간짜리 세미나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것도 싫다 그러면 내일 한국경제TV 들어오세요. 아침에 8시 50분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한 3시간 동안 못다한 얘기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한국경제TV에 꼭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뭐 한국경제TV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출연하면 제가 한 달 뒤에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아쉽지만 내일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